네, 안녕하세요.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제1장 경영학의 기초 개념과 관련된 내용들 전부 다 확인하셨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내용들과 관련돼 있는 공사공단 기출문제 해설 좀 하도록 하겠고요. 이쪽 문제 해설 쪽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요. 제가 문제들을 어떻게 배열을 해 놓았냐면 앞에 본문 내용들 순서와 동일하게 배열을 좀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문제가 있을 때 관련된 내용들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도 풀어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18페이지부터 보시면 1번 문제 보시는 거고요. 비정형적 의사 결정에 대한 바른 설명을 모두 고르면이죠. 기억, 보편적, 일상적인 상황에 적합하다. 니은, 주로 하위층에서 결정한다. 디귿,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으며 결정 사항이 복합적인 조직에 어울린다. 리을, 직관, 판단, 경험, 법칙, 창조성 등의 전통적 기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내용들 고르시는 거죠. 그러면 먼저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는 1번 문제 하나니까요. 1번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만 좀 정리하고 문제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뭐에 대한 얘기냐면 우리 정리했던 내용들로 가면 경영 의사결정의 유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고요. 이 경영 의사결정의 유형이란 관점에서 모두 4가지 기준 보셨죠? 그 4가지가 의사결정 상황, 정보의 유형, 의사결정 성격, 의사결정 수준이라는 거고요. 지금 이 문제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의사결정 성격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요. 의사결정 성격에 따라서 경영 의사결정은 정형적 또는 구조적 의사결정과 비정형적 의사결정 또는 비구조적 의사결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사결정 성격은 뭐의 의미요? 수직화 가능성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수직화의 가능성이 높은 의사결정을 정형적 의사결정, 수직화의 가능성이 낮은 의사결정을 비정형적 의사결정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의사결정 성격과 뭐를 결합시키는 문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의사결정 수준을 결합시키는 문제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의사결정은 의사결정 수준에 따라서 최고 경영자가 수행하는 전략적 의사결정, 중간 경영자가 수행하는 관리적 또는 전술적 의사결정, 마지막으로 하위 경영자가 수행하는 운영적 의사결정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정형적 의사결정, 죄송합니다. 전략적 의사결정 쪽으로 갈수록 비정형적 의사결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운영적 의사결정 쪽으로 갈수록 정형적 의사결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종합하시면 1번 문제에 대한 답을 고르실 수 있는 거죠. 다시 잠깐 더 보시면 지금 비정형적 의사결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고요. 그랬을 때 기억과 니은은 정형적 의사결정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디귿과 리을이 비정형적 의사결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4번 디귿 리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문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발생 가능한 결과의 확률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또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을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이라고 한다. 이때 불확실성하의 5가지 기준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1번 낙관적주의, 2번 비관적 기준,
다음에 3번 후회 기준, 4번 라플라스 기준, 5번 변경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나 부연 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2번 문제 역시 얘하고 좀 관련돼 있기는 한데요. 어떠한 기준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냐면 의사결정 상황과 관련돼 있는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정리하는 관점에서 의사결정 상황을 전부 다 정리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냥 구두상으로 좀 끌고 가면서 문제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만 이야기하면 의사결정 상황은 의사결정 단위가 하나인 경우와 2개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지고 의사결정 단위가 하나인 경우는 의사결정 단위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에 따라서 확실한 상황, 위험한 상황, 불확실한 상황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거고요. 문제에서는 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되죠. 근데 제가 그 앞에 내용 정리할 때 어떤 설명을 드렸냐면 불확실한 상황은 뭐라고요? 의사결정 단위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일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일부 정보에는 확률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한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의사결정할 때는 의사결정의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제가 칠판상으로 상황을 둘로 나눠 드렸죠. 어떻게 나눠 드렸을까요?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추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와 추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로 나누어진다라고요. 그랬을 때 추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불확실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으로 바뀌니까 위험한 상황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통계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의사결정 단위가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사결정 기준이라는 것을 가지고 해결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의사결정 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나중에 문제 쪽 가서 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지금 그거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의사결정 기준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라고 문제에서도 언급하고 있냐면 5가지가 있다라고 언급하는 거고요. 그 5가지가 바로 뭐가 되냐면 1번 낙관적주의 또는 뭐라고도 표현하게 되냐면 맥시 맥스 기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다음에 비관적 기준 또는 뭐라고도 표현할 거면 맥시 민 기준이라고도 표현하는 거고요. 어떠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냐면 말 그대로 낙관적 기준은 모든 상황이 낙관적이라는 가정하에서 의사결정하는 기준을 의미하고요. 비관적 기준은 말 그대로 비관적인 상황을 가정한 상태에서 의사결정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후회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서 이야기하는 후회 기준은 기회 비용의 개념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기준을 의미하고요.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세비지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세비지 기준이라고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플라스 기준은 라플라스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통계학적인 방법 위험한 상황으로 바꾸어서 의사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확률값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강제로 확률값을 줄 거냐면 다수의 대안이 있을 때 동일 발생 확률을 가정해 버리면 강제로 확률값이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동일 발생 확률을 가정하고 있는 의사결정 기준이 바로 뭐가 되냐면 라플라스 기준이라는 것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변경 기준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변경 기준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앞에 4가지고 5가지를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한 가지는 뭐가 되냐면 후르이츠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후르이츠 기준은 뭐가 되냐면 아까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낙관적 기준과 비관적 기준 두 가지가 있다면 이 두 개를 절충해 놓은 기준이 있는 거고요. 그러한 기준을 후르이츠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 베이스로 용어를 써서 말씀드리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하는 기준 5가지는 뭐가 되냐면 비관적 기준과 낙관적 기준과 이 두 개를 절충해 놓은 후르이츠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회 비용을 따르고 있는 후회 기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플라스 기준 같은 것들이 5가지의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문제의 답은 5번이 돼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부터 5번 문제까지는요. 다 뭐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역시나 재화와 서비스를 비교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문제 베이스로 쭉 갈 거니까 그 전에 앞에 내용적으로 정리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좀 해보겠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얘기는 재화를 뒤집어 엎으면 되니까 이쪽만 한번 리마인드 해보자고요. 재화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아웃풋,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재고를 가질 수 있고요. 재고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2가지의 효용을 제공해 줍니다. 그 2가지가 시간적 효용, 보관이 가능하다라는 것과 장소적 효용,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랬을 때 보관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은 어떠한 특징이요? 생산 시점과 소비 시점이 일치할 필요가 없고 2개가 일치할 필요가 없으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날 필요가 없으니까 고객 접촉 정도는 낮아지고 따라서 반응 시간은 길어집니다. 그 다음에 장소적 효용,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넓은 시장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넓은 시장에 들어가니까 대규모 설비를 가져가게 되겠죠. 그런데 그 대규모 설비라는 것 안에는 2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뭐하고 뭐예요? 집권적이라는 표현과 자본 집약적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만 더. 재화든 서비스든 소비자들은 소비하고 나면 품질 또는 만족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재화에 대한 품질 측정이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고 쉽다라는 특징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재화와 서비스의 특징에 대한 비교에서 재화에 대한 설명들을 드린 거고 이걸 그냥 뒤집어 엎어 놓으면 서비스의 특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제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들 좀 보겠습니다. 3번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보기에서 서비스의 4가지 특성만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무형성, 나 소멸성, 다 확장성, 라 이질성, 마 정확성, 바 비분리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개념 가지고 용어 접근하시면 답을 고르시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일단 가 무형성이 해당하고요. 나 소멸성 해당하겠죠. 다음에 라 이질성, 재화보다는 서비스가 조금 좀 다 차이가 날 테니까 이질성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다음에 생산 시점과 소비 시점이 일치한다라는 비분리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3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19페이지 가시면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서비스에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서비스는 판매 목적으로 제공 또는 제품 판매와 관련해 제공되는 활동, 편익, 만족 등을 의미한다. 2번 무형성은 구매 이전에 서비스에 대한 가치의 파악 및 평가가 어렵다. 3번 이질성으로 인해 고객 제공 서비스의 표준화가 어렵다. 4번 소멸성은 재고로 보관할 수 있으므로 즉시 사용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사용이 가능하다.
5번 비분리성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서비스 생산 과정에 있어 소비자들의 참여가 빈번해진다. 답 고르시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답은 4번입니다. 소멸성은 서비스된 얘기니까 재고로 보관할 수 없을 거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즉시 사용해야만 하는 개념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4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비교한 다음 내용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 서비스업의 산출물은 재고의 유지를 통해 생산과 수요를 조절하고 제조업은 예약을 통해 시간 배분을 통해 수요를 조절한다. 2번 서비스업은 수요가 없으면 생산 능력이 없어지지만 제조업은 수요가 없어도 미래 수요에 대비가 가능하다. 3번 서비스업의 품질은 객관적이며 평가가 용이하나 제조업의 품질은 주관적이고 평판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4번 제조업은 생산과 마케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서비스업에서는 분리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 지문 4개 들어와 있고요. 옳은 거 구하는 겁니다. 문장 하나씩 다시 보시면 서비스업의 산출물은 재고의 유지를 통해 생산과 수요를 조절하고 재고의 유지를 통해 서비스는 재고를 가질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1번 지문은 옳지 않고요. 2번 서비스업은 수요가 없으면 생산 능력이 없어지지만 제조업은 수요가 없어도 미래 수요에 대비가 가능하다. 크게 문제 없네요. 다음에 3번 서비스업의 품질은 객관적이며 평가가 용이하나 제조업의 품질은 주관적이며 평판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서비스와 제조업이 반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음 4번 제조업은 생산과 마케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서비스업에서는 분리되는 경우가 많다. 역시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반대로 쓰여져 있죠. 그래서 5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에 6번과 7번 문제 보시면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냐면 경영 환경과 관련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고요. 역시나 기본 내용 설명들 때 언급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거기다가 문제상으로 필요한 내용 한 가지만 좀 얹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경영 환경과 관해서 어떤 얘기를 정리했냐면 경영 환경의 구조와 환경 불확실성의 원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문제 6번과 7번 문제는 경영 환경의 구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되죠. 그랬을 때 1차적으로 경영 환경은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을 때 이 외부 환경은 다시 통제가 가능한 과업 환경과 통제가 불가능한 일반 환경으로 나누어진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엮어드렸고요. 내부 환경과 과업 환경을 묶어서 미시적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반 환경을 따로 빼서 거시적 환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제가 그 내용 설명할 때 어떤 얘기를 잠깐 드렸냐면 그 밑에 교재에 있는 그림 밑에 본문 내용 보시면 각 환경별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가 언급되어 있으니까 내용들을 좀 정리하자고 말씀드렸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7번 문제 보시면 뭐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이 거시적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크게 4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4가지를 일반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패스트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랬을 때 이 패스트는 거시적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영문 표기 앞자를 따놓은 거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 얘기하는 P는 정치적 환경을 의미하고요. 다음에 E는 경제적 환경을 의미하고 S는
사회적 환경을 의미하고 T는 기술적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시적 환경은 패스트,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 기술적 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 네 가지로 구분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그걸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7번 문제긴 하죠. 물론 7번 문제를 푸시는 데 있어서 이거를 모른다고 해서 푸시는데 어려움은 사실 없으세요. 어쨌든 추가적으로 내용들을 정리시켜 드릴 목적으로 패스트라고 이야기하는 거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내용들을 좀 정리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구조 가지고 6번과 7번 문제 좀 보겠습니다. 6번 문제부터 보시면 과업 환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업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번 일반 환경에 비해 그 규모가 큰 편이다. 3번 기업이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하다. 4번 과업 환경에는 공급업자, 유통업자, 고객 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역시나 정답 고르시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으시죠? 과업 환경과 일반 환경 사이의 관계고요. 당연히 과업 환경보다 일반 환경의 규모가 더 클 거예요. 따라서 6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돼요. 그다음에 7번 보시면 기업의 외부 환경을 분석할 때 기술적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칠판에 판단 내용들을 가면 이거 고르는 거죠. 1번 경상수지, 2번 SNS의 발달, 3번 인플레이션, 4번 경기 변동, 5번 소득 수준의 변동. 역시나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하시더라도 답 고르시는 건 어렵지 않으시죠? 답은 2번 SNS의 발달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사실은 요 경제적 환경 쪽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번 문제까지 그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8번 문제 먼저 해설 보고 그 다음에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냐면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되고요. 역시나 이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잡아드렸어요. 효율성은 자원의 활용 정도를 의미하고 조직 내부에서 평가되며 단기적 생존과 관련돼 있습니다. 영문 표기 하나 다시 정리해보면 do, think, right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에 반해서 효과성이라는 것은 조직 목적의 달성 정도 또는 고객 만족의 달성 정도를 의미하고 조직 외부에서 평가되며 조직의 장기적인 생존과 관련돼 있습니다. 영문 표기 한 가지 이야기하면 결과와 관련돼 있으니까 do right thing이라는 표현 가지고 정리하면서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요. 그거 그냥 그대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다음 중 경영 성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A. 효율성은 입력물, 자원의 사용, 비용 절감과 관련된 개념이다. 맞는 표현이죠. B번 효과성은 생산성과 유사한 개념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작용한다. 뒤에 설명이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효율성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다음에 C번 보시면 성공적인 조직이라면 효율성이 높고 효과성 또한 높다. 제가 기본 내용 강의하면서 경영을 잘한다는 것은 효율성도 높고 효과성도 높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C번 역시 옳은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A, B, C 중에 옳은 것을 고르면 A와 C번이 되고요. 따라서 8번 문제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에 9번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냐면 맥그리거의 X, Y 이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죠. 그러면 간단하게 리뷰하고 역시나 문제 보시면 맥그리거의 X, Y 이론은 크게 두 개의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두 개가 X 이론과 Y 이론이라는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각각에 대해서 키워드 두 개씩 제가 정리시켜 드렸고요. X 이론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키워드 두 개 뭐였죠? 인간을
타율적 존재로 가정하고 있고 타율적 존재로 가정하고 있으니까 외부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인간을 Y로 바라본다는 것은 인간을 자율적 존재로 바라보는 거고요. 인간이 자율적 존재니까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Y 이론은 자아 통제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요게 맥그리거의 XY 이론과 관련해서 키워드 가지고 정리하시는 내용이고요. 어차피 이게 문제로 출제가 되면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X와 Y를 뒤바꿔서 쓰는 형태로 틀린 내용들을 끄집어낼 거기 때문에 요 키워드 가지고 내용들을 유추해 놓으시면 돼요.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네요. 맥그리거의 XY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XY 이론은 욕구 위계 이론을 주장한 매슬로우의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2번 X 이론에서는 대부분의 종업원들은 작업과 관련된 모든 요소에 대하여 안전을 추구하며 야심이 거의 없다고 가정한다. 3번 Y 이론에서는 종업원들은 조직의 목표에 관여하는 경우에 자기 지향과 자기 통제를 행하지만 훌륭한 의사결정 능력은 경영자들에게만 있다고 가정한다. 4번 맥그리거는 Y 이론의 가정이 X 이론의 가정보다 타당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의사결정, 책임, 도전적인 직무에 종업원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직무 동기를 극대화시킨다고 보았다. 답은요. 지금 인간에 대한 가정이 X와 Y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 사람이 꼭 경영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종업원을 포함시키고 있는 개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3번 지문 보시면 마지막에 뭐라고 쓰고 있어요? 잘 나가다가 훌륭한 의사결정 능력은 경영자들에게만 있다고 가정한다. X, Y로는 경영자와 종업원을 꼭 구분해서 가고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오히려 종업원의 입장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론이라고 보셔도 오히려 더 나으시거든요. 그러니까 3번 문장이 옳지 않은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에 10번 문제하고 11번 문제, 12번 문제까지가 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냐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역시나 간단하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문제 내용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10번에서 12번까지고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고요. 지금 간단하게 문제풀이 목적 때문에 정리하는 거니까 뭐 내용들을 풀세트로 확인하지는 않을 거고요. 딱 아주 컴팩트하게 정리하면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5개의 개념 플러스 하나의 원칙이 되겠죠. 그렇다면 5개의 개념 쭉 열거해 보면 제일 처음에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칠판에다가 용어만 쓰지만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다음에 두 번째 차별적 성과 급제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다음에 세 번째 기획부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다음에 네 번째 직능별 직장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했고 마지막 뭐였어요? 작업 지도표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했죠. 그래서 다시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은 개념 5개,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 차별적 성과급제, 기획부 제도, 직능별 직장 제도, 작업, 지도표 제도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거기다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서의 원칙 한 가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원칙이 바로 뭐라고요? 고임금 저노무비의 원칙이 되고, 고임금 저노무비의 원칙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임금의 증가폭과 생산성의 증가폭을 비교했을 때 생산성의 증가폭이 더 커야 함을 의미한다라고요. 그러면 일단 이 정도 정리한 상태에서 문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먼저 10번 문제네요. 다음은 경영학의 전통적 관리론 중 테일러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다. 이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테일러는 근로자에게 고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전체적인 노무비의 증가를 주장하였다. 2번 테일러 시스템은 능률적 작업과 생산성 향상을 주된 목표로 하였다. 3번 인간을 기계처럼 취급하는 능률 위주의 관리 이론이다. 4번 할당된 작업량을 채운 구성원에게는 높은 임금을 주고 그렇지 못한 구성원에게는 낮은 임금을 주는 차별적 성과급제를 주장하였다. 당연히 답은 1번이죠.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고임금 저노무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절대적으로 임금은 증가하지만 노무비의 비중은 감소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테일러의 고임금 저노무비의 원칙이 되니까 1번 문장이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동작 연구를 통해 작업별로 최적의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시간 연구를 통해 작업자별로 하루 동안의 공정한 작업량을 결정한 다음 직무 설계를 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과업 관리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이게 맞는 문장이고요. 이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를 합쳐서 과업 관리라고 칭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니은 과업이 결정되면 그 과업에 가장 적합한 작업자를 선발하고 그의 과업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 훈련을 실시한다. 뭐 크게 문제 있는 내용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맞는 거고요. 다음 디귿 작업자들이 주어진 과업을 최선을 다해 수행할 수 있도록 성과급제를 도입한다. 역시나 문제 없네요. 리을 작업 조직의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능별 직장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계획 기능과 작업 기능을 분리한다. 역시나 문제 없는 문장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4개의 문장 전부 다 옳은 문장이 되고요. 따라서 11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돼요. 다음에 12번 다음 중 테일러가 주장한 내용을 모두 고르면 기억, 작업의 표준화, 니은 제품의 표준화, 디귿 고임금 저노무비, 리을 차별적 성과급제, 미음 3S. 답은요? 일단 과학적 관리법에서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를 했으니까 작업의 표준화가 가능했던 거였고요. 다음에 디귿 가시면 고임금 저노무비는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리을 차별적 성과급제 역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작업의 표준화, 고임금 저노무비 차별 성과급제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표준화와 3S 같은 경우는 헨리 포드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번 문제 답은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13번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냐면 포드 시스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역시나 구두상으로만 좀 내용 확인해 보면 포드 시스템 어떠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었죠? 시장 상황이 초과 수요였고 초과 수요니까 대량 생산을 목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 대량 생산을 달성하기 위해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고안해 냈고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한 공정에 문제가 생기면 후속 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완화시킬 목적으로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라고 얘기하는 3S를 주장하면서 그 문제점을 완화시키면서 생산량을 증가시켰죠. 근데 그 생산량 증가란 사실은 규모의 경제를 유발시켜서 단위당 생산 원가를 절감시켰습니다. 물론 단위당 생산 원가가 절감된 이유는 전문화를 통한 학습 효과 또는 경험 효과라는 것을 통해서도 이루어진 거고요. 이러한 단위당 생산 원가가 절감됐다는 사실은 단위당 판매 가격을 인하시켰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사실 중에 생산량 증가와 판매 가격 인하라고 이야기하는 두 가지를 결합해서 어떤 용어들을 만들고 있어요. 봉사주의 또는 봉사 목적론이라는 용어들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원칙? 저가격, 고임금의 원칙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13번 문제 보세요. 포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포드는 1914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량 생산을 통한 원가를 절감할 수 있었다. 2번 포드 시스템 또는 동시관리라고도 한다. 3번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인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였다. 4번 포드 시스템은 인간 노동을 여전히 기계시하고 있으며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한 공정의 정지가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5번 포드의 3S로는 부품의 표준화, 제품의 단순화, 작업의 전문화 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거 답 고르신 거 명확하시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은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요. 한 공정에 문제가 생기면 후속 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고요. 역시나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 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냐면 페이올의 관리 과정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페이올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모두 6가지로 이야기했고 그 6가지가 기술활동, 상업활동, 재무활동, 보호활동, 회계활동, 관리활동이라고 얘기하는 6가지가 되는데 그 관리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거였고 이 관리활동을 모두 5가지 순서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순서가 계획화, 조직화, 지휘, 조정, 통제라고 이야기하는 5가지가 되고요. 거기다 마지막으로 경영의 14원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14가지를 외워서 가실 필요는 없고 그냥 X관점에 대한 얘기로 끄덕이시면서 가시면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바로 페이올의 관리 과정론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관점에서 문제들을 좀 보십니다. 14번 보겠습니다. 페이올이 제시한 것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일반적인 규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책임은 권한의 필연적인 결과이며 또한 권한으로부터 발생한다. 2번 동일한 목표를 위한 활동은 하나의 계획하에 있어야 하며 한 사람이 관장하여야 한다. 3번 구성원들은 한 사람의 상사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한다. 4번 조직의 이익이나 목표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5번 보수의 금액과 지불 방법은 공정해야 하며 종업원과 고용주 모두에게 똑같이 최대의 만족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 5개 지문들 중에 X관점과 Y관점에 대한 것들을 나누시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페이올의 관리 과정은 X관점을 취하고 있고요. X관점을 취하고 있다면 역시나 조직 구성원과 조직 중에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관점일까요?
조직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4번 질문 보시면 조직의 이익이나 목표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당연히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15번, 16번까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막스 베버의 관료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떤 형태로 정리했죠? 막스 베버의 관료제는 X 관점을 가정한 상태에서 가장 이상적인 조직 구조를 꿈꿨던 거였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몇 가지 개념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해 줘야 된다. 4가지가 돼요. 그리고 그 4가지가 명령, 복종, 규범, 문서라는 것이 되고요. 이 기반에서 이 막스 베버의 관료제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셨고요. 사실 그거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어떤 사실도 말씀드렸고요. 막스 베버의 관료제는 조직의 관점에서는 장점을 가지지만 조직 구성원의 관점에서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베버가 제시한 관료제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의사결정을 공식화하기 위해 의사소통을 문서화한다. 2번 관리자는 행정수단의 소유자이며 자신의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3번 분업을 통하여 업무의 능률을 극대화한다. 4번 권한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권한의 남용을 방지한다. 5번 기술적 능력에 의한 승진을 토대로 종업원이 평생에 걸쳐 경력 관리를 하도록 한다. 답은요? 당연히 2번이 되죠. 왜요? 관료제의 특성 중에 어떠한 특성이 있었고요. 공과 사의 구분, 공사가 구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쓰고 있어요? 자신의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쓰고 있으니까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15번 문제의 답은 2번입니다. 다음에 16번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중 베버의 관료제적 특징을 모두 고른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기업 표준화된 제반 작업 조건, 니은 차별적 성과급 제도, 디귿 의사결정의 권한 구조, 리을 직무의 일상화와 능률화, 미음 합리적 조직 경영, 비읍 공정한 평가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요. 당연히 표준화된 제반 작업 조건, 차별적 성과급제, 직무의 일상화와 능률화는 테일러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디귿 미음, 비읍이 막스 베버의 관료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되죠. 그래서 16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17번부터 19번까지 뭐에 대해서 인간관계 접근법과 관련돼 있는 호손 연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역시나 간단하게 확인하고 문제 좀 보시면 호손 연구 누가 했다고요? 레슬리 버거와 엘튼 메이오라는 사람이 하고 있고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고전적 접근법을 옹호할 목적으로 설계된 연구인데 그 연구 결과가 조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인간관계 학파가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호손 연구 모두 4차례의 연구로 구성되어 있고요. 순서적인 문제만 확인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조명 실험, 두 번째 계전기 조립 작업장 실험, 세 번째 면접 연구, 마지막으로 배전기 전선 작업장 실험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17번입니다. 호손 실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명 실험, 계전기 조립 작업 실험, 면접 실험, 배전기 전선 작업 실험 순으로 4차 실험까지 이루어졌다. 2번 배전기 전선 작업장 실험을 통해
입사 전 태도가 입사 후 형성된 태도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3번 실험의 애초 목적은 조명의 양과 질이 공장 근로자의 작업 능률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알아내는 것이었다. 4번 인간관계의 제한된 측면만을 다룬 실험이었으나 인간관계론의 이론적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5번 작업 환경보다 근로자 자체가 생산성 증가에 보다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 답은요. 2번이죠. 배전기 전선 작업장 실험 어떤 사실을 발견해냈다고요? 비공식 집단의 존재를 발견해낸 것이 배전기 전선 작업장 실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7번 문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호손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1924년 미국의 공장에서 하버드 대학 호손 교수가 중심이 되어 행해진 실험이다. 호손 공장에서 실시가 됐기 때문에 호손 실험인 거고요. 호손이 사람 이름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구를 주도한 호손 교수가 아니고요. 엘튼 메이어와 레슬리 버거가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음에 니은 작업 조건과 같은 환경적인 요소보다는 인간관계가 작업 능률 향상에 훨씬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맞는 설명이죠. 디귿 조명 실험을 통해 가장 적당한 조명을 비춰준다면 피로를 줄이고 노동 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실증했다.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연구된 거지만 결론적으로 조명의 밝기는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발견된 거니까 실증이 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디귿은 옳지 못한 설명이 되고요. 다음에 리을 호손 실험의 결과에 기초하여 성립된 새로운 사고방식을 인간관계론이라고 하고 이는 경영적 사고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역시나 맞는 설명이 되죠. 그래서 4개 문장 중에 맞는 설명은 니은과 리을이 되고요. 따라서 18번 문제 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인간관계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인간관계론은 전통적 관리에서 경시되어 온 비공식 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번 호손 실험은 조명 실험, 계전기 조립 작업장 실험, 면접 실험, 배전기 전선 작업장 실험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3번 호손 효과는 직원들이 특별한 주목을 받으면서 선발됐다고 느낄 때나 관리자가 직원의 복지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느낄 때 종업원들의 업무를 더 잘 수행하는 현상을 말한다. 4번 비공식 조직은 집단의 이익보다 조직 전체 이익을 앞세운다. 당연히 비공식 조직은 집단의 이익을 더 앞세우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19번 문제의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번 문제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20번과 21번 문제 뭐에 대한 얘기고요? 시스템 이론에 대한 얘기고요. 역시나 한 줄만 쓰는 거 확인하겠습니다. 시스템 이론은 어떻게 써드렸고요. 전체 최적화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전체 최적화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 최적화의 합에다가 부분들과 부분들 사이의 상호작용과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합쳐 놓은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다가 이런저런 개념들을 얹어서 말씀을 드렸죠. 문제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현대 경영학 이론 중 시스템 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스템은 각 시스템과 서브 시스템 간의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2번
시스템은 투입, 처리, 산출, 피드백의 과정을 포함한다. 3번 기업은 개방 시스템의 속성을 갖기 때문에 외부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4번 시스템은 피드백을 통하여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답은요. 시스템 이론은 이 상호작용을 강조하게 되거든요. 근데 1번 지문 보시면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쓰고 있죠. 그러니까 틀린 문장이 되고요. 따라서 20번 문제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21번 보시면 시스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문 4개고요. OX 형태로 보겠습니다. 1번 기업은 폐쇄 시스템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폐쇄 시스템이 아니라 개방 시스템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거겠죠. 다음에 2번 시스템은 피드백을 통해 시스템의 정태적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은 시간의 흐름과 관련돼 있을 거고요. 당연히 그렇다면 정태적 균형이 아니라 동태적 균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3번 하위 시스템들은 전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된다. 크게 문제 없는 문장이에요. 다음에 4번 시스템은 2개의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굳이 2개의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다수의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따라서 21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고요. 여기까지가 제1장 경영학의 기초 개념과 관련되어 있는 공사공단 기출보건 문제들 정리하셨고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을 거고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각종 시험 기출 및 예상 문제 들어와 있는데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듯이 요 내용들은 제가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좀 문제를 확인하시고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그 홈페이지의 게시판이나 아니면 그 저에게 이메일 주시면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답변이나 설명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는 거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제 제1장 경영학의 기초 개념에 대한 내용들 전부 다 보신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제2장 경영자와 기업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